바비 씨가 순찰차에 발견된 건 일주일 전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 한 정류장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그 뒤로 불을 켠 채 소파에서 잠이 드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는 막 4시를 넘었고 한 번 깬 잠은 쉽게 들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들어왔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여니 한방눈이 내렸다.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듬성듬성 내려앉았다. 눈 위에 알몸으로 선 것 같은 싸늘함을 느꼈다. 한 무리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여 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우산을 나눠 쓰고 노래를 불렀다. 희미한 노랫소리가 하나의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기도 했다. 불이 없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운 채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비 씨는 어떤 날은 종일 잠만 잤다. 자고 일어나면 밥을 찾았다. 여기저기 음식을 흘렸고 내가 한술이라도 뜨면 어느새 다가와 내 밥그릇을 탐냈다. 오늘도 그녀는 쌩쌩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기다렸다. 카레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자 굶주린 야수처럼 밥그릇을 가로챘다. 그리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인데 어디 안 갈 거야? 그녀가 먹으면서 킁킁 소리를 냈다. 나는 박 PD가 기획한 커피 머신 판매 영상을 보며 물을 마셨다.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야? 바비 씨의 입에서 튀어나온 음식물이 내 물잔으로 떨어졌다. 나는 싱크대에 물을 버리고 냉장고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냈다. 그녀가 음식을 삼키기도 전에 밥숟가락을 떴다. 급체해서 응급실까지 갔던 일을 떠올리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천천히 먹어요. 그녀가 눈을 내리깔고 훌쩍거렸다. 크리스마스인데 계획이 없다니 말이 돼? 또 어딜 가려고요? 나는 커피 머신 제품 아래 달린 리뷰를 보며 건성으로 말했다. 돈가스 먹고 싶어. 그녀가 카레를 먹다 말고 욕실로 들어갔다. 연말이라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빈다는 말이었는데 먹히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한 탓이었다. 제지할 틈도 없이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왠지 그녀의 술수에 말려든 것 같았다. 어쩌면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말려든 걸 수도 있다. 아버지는 그녀가 아픈 후로 식사량을 조절해야 할 만큼 식탐이 생겼다고 했다. 가끔 사람을 못 알아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함께 지내기 괜찮을 거라고. 노트에 휘갈려 쓴 아버지의 글씨체는 예전보다 기운이 빠져 있었지만 거제도 공사가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말처럼 미안한 기색 없이 제멋대로 하는 건 여전했다. 바비 씨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늙은 남편이 안중에 없어 보였다. 14살 아래의 아들을 어려워했던 기억도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그의 몸냄새와 땀냄새로 얼룩져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무채색의 수건만 있던 욕실에 빨간색 떼수건과 발뒤꿈치를 미는 각질 제거 돌이 걸렸고 새 목욕용품이 담긴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는 구석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도 그건 참을 만했다. 한여름에 슬립 원피스만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고 노크도 없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 때면 내가 나가든 그녀가 나가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요리를 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갤 때면 휘몰아치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가 일찍 일어나 국과 밥이 있는 그럴듯한 아침상을 차렸다. 아침은 안 먹어요. 차리지 마요. 그런 호의가 어색해이니 거절하곤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듯 출근할 때 점심 도시락을 내 손에 들려줬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건 아버지도 엄마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호의였다. 나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진짜 엄마처럼 구는 게 싫었고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면 역겨웠다. 먹다 남은 카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문자가 들어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형 홈쇼핑의 박세희 PD가 문자와 함께 전자카드를 보내왔다. 웃을 때 코를 찡긋하는 버릇이 매력적인 걸 아는지 비슷한 이모티콘도 덧붙였다. 볼펜 하나에도 캐릭터 인형을 달고 다니는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박 PD님처럼 귀여운 카라고 썼다가 지우고 짤막한 단문을 대신 보냈다. 새벽에 내리던 눈은 그쳤다. 제설 차량이 지나간 도로는 질퍽했고 해가 들지 않는 곳엔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었다. 인도에는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작은 길을 만들었다. 바비 씨는 내 팔을 붙들고 눈이 녹는 길을 골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을지로 입구역에 내려 명동성당 이정표를 찾았다. 그녀가 상점 간판을 눈으로 짚어가며 앞서 걸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빨간색 베레모에 달린 검은색 깃털이 나풀거렸다. 아침에 얇은 원피스를 입는다는 걸 가까스로 말렸더니 베레모를 꺼내 들고 나갈 채비를 했다. 내가 설마 하며 물었다. 그거 쓸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사준 건데 당연히 써야지. 결국 아버지가 말한 대로 뜬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바비 씨는 베레모를 애틋하게 손으로 쓸었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따라갔다. 명동 한복판을 걸을 때마다 베레모에 꽂힌 검은색 깃털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하늘거렸다. 무성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나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명동 돈가스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앞선 군인들이 메뉴판을 보며 등심과 안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보였다. 첫 휴가 나왔을 때가 떠올랐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돈가스를 먹고 가자는 선임의 말에 그를 따라 나섰다. 다른 동기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고 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선임의 낯설 상대가 되기로 했다. 혼자서 배달 음식을 끼니로 때우는 것도 음식 냄새만 공허하게 맴도는 텅 빈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담배를 태우고 들어온 선임한테 쾌쾌한 입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아버지와 마주 앉은 기분을 들게 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금융위기 때 경영난으로 파산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술에 의지해 일상이 무너졌고 엄마는 아버지와 말싸움 끝에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엄마가 해놓고 간 새벽밥을 먹으며 사고 소식을 들었다. 예민한 중학생이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청소 노동을 시작한 엄마가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 나를 묶어두었던 건 핏줄이 아니라 엄마였다는 걸.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나와 아버지는 끈떨어진 연처럼 서로의 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의 생물학적 생부였고 미성년이었던 자녀의 법적 보호자였지만 그의 의무와 책임은 엄마가 죽은 후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어쩌면 그도 엄마를 잃은 불쌍한 늙은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처량한 인간이었다. 덕분에 홀로 입소식을 치른 적적한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아버지는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타났다. 이름이 대용이라고요?
아버지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내 이름을 알려주자 여자는 놀랐다. 여자는 탕수육 접시를 내 앞으로 밀며 멋쩍게 웃었다. 그녀의 전남편 이름도 대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다. 군산에서 식당을 한다는 여자는 다소곳하게 앉아 존대와 반말을 섞어가며 귀밑머리를 매만졌다. 머리를 하나로 묶은 탓에 발그스레한 볼살이 도드라져 보였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보다도 훨씬 젊고 어렸다. 나는 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내 눈을 피했다. 나를 보면 엄마가 생각나서였을까? 차라리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소주잔을 기울이며 뭐 너도 알만한 나이니 하고 얼버무리는 건 정말 아니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불쌍했고 엄마의 죽음이 비참하게 여겨졌다. 나라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가방을 만지면 지퍼 꼬리에 달린 작은 바비 인형이 달랑거렸다. 여자와 바비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인형을 계속 쳐다보자 민망한 듯 가방을 뒤로 옮겼다. 여자는 아버지가 잦은 기침을 할 때마다 휴지를 챙겨줬다. 늙은이를 수발하는 요양보호사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자는 내 이름이 대영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 어떤 종류의 유대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나도 여자를 요양보호사로 그만큼의 예의만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군인들이 자리를 배정받고 우리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돈가스가 나오자 바비 씨는 내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요. 여기 좀 닫고. 냅킨을 꺼내 그녀의 손에 들려줬다.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빨간색 베레모를 쓴 바비 씨를 보며 속닥거리는 게 느껴졌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식당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개업 첫날부터 이래도 돼요? 바비 씨가 직원에게 뭔가를 따지고 있었다. 급기야 빨간색 모자를 들고 금액을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나는 벽면 목판에 새겨진 창업일을 보고 서둘러 계산하고 바비 씨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자기는 내 편을 들어야지 어쩜 그럴 수 있어? 전철역으로 가면서 바비 씨가 씩씩거렸다. 그녀는 수십 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 그날을 살고 있었다. 불평하는 소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다. 나는 개업한 지 30년이 넘은 가게에서 개업 첫날이 무슨 말이며 무슨 할인 행사가 있냐며 소리 지르려다 참았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터틀넥이 목을 조여왔다. 바비 씨는 길가 화단에 앉아 모자를 손에 쥐고 엉엉 울었다. 순간 가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열기가 정수리로 올라왔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전철을 탔다가는 그녀의 과잉된 감정을 수습하기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그녀의 팔을 잡고 다시 명동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시즌 제품을 바깥에 진열했다. 비좁은 상점 거리에 특수를 노린 푸드트럭까지 거리는 혼잡했다. 바비 씨 뒤를 따라가다 극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과 어깨가 부딪혔다. 그녀는 어딘가를 정해놓은 사람처럼 쟁걸음으로 다녔다. 그녀를 놓칠 뻔하다가 살랑거리는 베레모의 검은색 깃털을 보고 따라가기를 여러 번 했다. 여름 원피스를 그냥 입도록 놔둘 걸 후회도 했다. 추우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아이처럼 뗐을 테니까. 그녀를 쫓으면서 그녀가 연기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빨간 베레모가 보일 듯 말 듯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치고 달아났다. 몸 안에 눅눅한 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시원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뒤돌아서 빨리 오라며 손짓했다. 루돌프 인형 탈을 쓴 사람이 여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주었다.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루돌프는 몇 개 남지 않은 홍보물을 선심 쓰듯 내밀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마스크팩입니다. 사모님들이세요. 나는 그것을 피하려다 말로 밀쳤다. 아내가 없어요. 바비씨가 쪼그려 앉은 자리에는 황토색 개량 한복을 입은 노인이 팽이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신기한 듯 팽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팽이에 정신이 팔렸다가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팽이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아이 아빠가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팽이를 빌렸다. 멀거니 서 있는 어린 아들에게 팽이를 돌려보게 했다. 아이는 팽이를 낯설게 쳐다보다 한두 번 해보더니 신난 표정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심드렁한 얼굴로 아이와 팽이를 내려다봤다. 나도 아버지가 팽이를 사다 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만지작거리던 아들을 위해 직접 조립하거나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갖가지 팽이를 살 만큼 돈을 벌어다 줬고 또다시 출장을 갔고 그게 다였다. 항상 잔일은 엄마의 몫으로 돌아갔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엄마에게 면세점 쇼핑백을 내밀었다. 그러면 공동 육아의 책임 소재는 사라지고 잦은 출장이란 말로 모든 게 무마됐다. 복학하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본 건 한 번뿐이었다. 아버지는 바비씨의 식당을 넓힌다는 이유로 보증금과 월세만 남기고 전세금을 빼갔다. 훗날 늙고 병들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일말의 책임조차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다. 부부 사이라는 게 돈 때문에 소원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게 분쇄기에서 파장된 한순간의 열기같이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부모는 일시적 감정이 소진된 것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였을까? 아버지는 엄마의 나무에 봄볕이 비치기도 전에 바비씨를 만났다.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여자의 몫으로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이 매스꺼웠다. 그가 택시를 타고 멀어지자 비로소 모체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이없게도 시야가 흐려졌다. 며칠 후 점퍼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왔다. 종이에는 바비씨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내 생일이 돌아오면 빼먹지 않고 용돈을 보내왔다. 팽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균형을 잡고 날렵하게 돌던 팽이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몸체가 한축으로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바닥에 꼬꾸라질 것 같았다. 노인은 팽이가 무너지면 촉을 살짝 대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무지개무늬 팽이에 속도가 붙자 작은 바람이 주위 공기를 타고 솟구쳤다. 노인이 팽이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띄어 다른 팽이 위로 날렸다. 순간 불꽃이 일 것 같이 충돌하더니 바닥으로 퉁겨져 내려갔다. 사람들이 환호하다 다시 숨죽였다. 넘어질 때까지 한 방향으로 돌기만 하는 팽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빠른 회전력에 감탄했다. 세 개의 팽이가 서로 몸을 건드려 중심을 잃다가도 오뚜기처럼 되살아났다. 속도가 붙어 회오리처럼 격렬해지면 어디선가 신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팽이를 잡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움찔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깃발을 들고 구경꾼을 겹겹으로 에워쌌다. 바비씨는 공중에 획획 날아드는 팽이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가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져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그녀도 나의 존재를 잊은 듯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조금씩 뒷걸음쳤다. 환호와 비난 속에서 뒤로 물러났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계속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래야 움직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잔인한 피가 근육 사이로 유유히 흘러다닌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검은 머리 위로 팽이가 요란하게 솟구쳤을 때 단번에 뒤돌아섰다. 그리고 무조건 걸었다. 보폭은 빨라졌고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전철역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났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바비씨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꿈인가? 꿈이 아니었다. 퀭한 눈에 다크서클이 길게 내렸고 두 볼은 붉고 검었다. 한 손에는 검은 깃털이 반은 빠져나간 베레모를 움켜쥐고 다른 손에는 팽이를 쥐고 있었다. 아직 안 잤니? 사람이 많아서 그만 놓쳐버렸네. 그녀는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아래로 처진 어깨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길이 어긋나더라도 혼자 찾아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밥은... 내가 멋쩍게 물었다. 낮에 돈가스를 너무 먹었나 봐. 그녀는 배를 매만지며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식탁에 뒤돌아 앉은 바비씨의 어깨가 들썩였다.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고깃집은 만석이었고 시끌벅적했다. 대기 일산이세요? 박 PD가 테이블 맞은편에서 물었다. 집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대학 때 전공이 뭐였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나조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출퇴근은 얼마 전 할부가 끝난 아반떼로 하고 대학 때 공연예술을 전공했지만 그와 상관없는 분쇄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주말에는 오롯이 혼자 지낼 수 있게 틈을 노린다고 말하려다 김상무가 불러대는 바람에 테이블을 옮겨 앉았다. 상품 기획자인 박 PD는 소형 가전 페스타에서 처음 만났다. 조개 껍데기까지 분쇄하는 시연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그녀의 적극적인 권유로 홈쇼핑 업체를 미심쩍어하던 고령의 회장님을 설득해 판매 계약을 했다. 괴력의 분쇄기는 홈쇼핑 내 시험 평가단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주말 편성에도 올라갔다. 김상무를 피해 나온 흡연실 구석에 박 PD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다 내 핸드폰을 쳐다봤다. 무음으로 해놓은 핸드폰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집에서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박 PD와 좀 떨어져 작은 소리로 통화했다. 바비 씨의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 음량을 낮췄다. 늦어요. 기다리지 마요. 전화를 끊고 박 PD에게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녀는 할 말을 다 못한 뚱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거침없이 내달렸다. 한강대교에서 쏟아지는 네온 불빛이 강물에 가득했다. 차들은 질주하고 강물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택시만이 불빛을 밟으며 달렸다. 박 PD가 결혼했는지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짐을 챙겨 바비 씨를 데리고 온 날도 그랬다. 만나는 사람은 없냐? 뜸을 들이다 아버지가 꺼낸 말은 아들의 연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며칠 머물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에겐 아직도 면회 때 탕수육을 먹던 설익은 아들로 멈춰있는 것 같았다. 불쾌했고 무관심으로 그것을 항변했다. 어차피 출근하고 야근하면 얼굴을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다. 근처에 마트가 있어요? 바비 씨가 집안을 둘러보고 물었다. 아버지는 겉옷을 챙기며 내게 앞장서라고 했다. 세 사람은 한 차를 타고 근처 대형마트로 갔다.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그리고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노인. 나는 그들과 떨어져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용모가 급해 화장실을 찾았다. 그녀는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골랐고
생수 한 모금을 들고 낑낑댔다. 내가 번쩍 들어 카트에 넣자 고맙다며 웃었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붙였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사야 할 생필품이 있는지, 소소한 것까지 물었다. 부침성도 좋아 시식 코너의 홍보 직원과도 두부를 가지고 한참 얘기했다. 내가 근처에서 배회하자 직원이 hil근거리며 손짓했다. 신랑도 이리 와서 먹어봐요. 나는 당혹스러워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곧 후회했다. 거기서 고작 손을 내젓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였다. 그녀는 얼굴이 벌개져서 두부를 카트에 넣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갔다. 바비 씨가 밥을 차렸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누군가와 저녁을 먹는 일,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군산에서 식당을 한다고 한 말을 또 했고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멸치조림에 손이 자주 가자 간이 식당에서 일할 때 배운 건데 아버지도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접시를 가까이 밀었다. 엄마의 밥상은 화려했지만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며 밥 먹는 시간은 재미없었다. 바비씨의 밥상은 DJ 없이 음악만 흐르는 라디오 같았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마주 앉아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을 했다.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봤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 내게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일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갔을 때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다. 그녀가 차려준 식은 밥에도 온기를 느꼈다고. 그래서 자기에겐 과분한 사람이라 했다. 부대 앞에서 내게 전화번호를 주던 바비 씨를 나는 그때부터 알아봤다. 아버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몸을 움츠렸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렸다. 찬설이가 막 내려앉은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불에 서늘한 기운이 와닿았다. 꿈인지도 몰랐다. 불에 닿은 손끝은 얼굴 선을 따라 턱까지 내려갔다. 차갑고 서늘한 느낌에 일어나 앉았다. 바비 씨가 소파 끝에 앉아 물끄러미 나를 쳐다봤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떤 날은 소파에 누워있는 내 옆에 바짝 달라붙어 가슴을 쓰다듬어 놀라게 했다.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TV를 보면 나는 물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언제부턴가 책상 위에 매일 아침 생수병이 하나씩 놓였다. 편성된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조마조마했던 주물량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분당 올라가는 구매 수량을 보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다. 판매 종료 시각을 몇 분 앞두고 드디어 매진이라는 붉은 글씨가 화면에서 깜빡였다. 쇼호스트의 흥분한 목소리에 직원들과 관계자들도 모두 숨죽였다. 모니터 화면이 다음 광고로 넘어가자 직원들은 열렬하게 손뼉을 쳤다. 회식 장소로 출발한 팀원들이 한 차례 빠지고 박 PD와 나는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지난 주말에 호수공원에서 팀장님을 본 것 같아요. 박 PD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나를 보며 말했다. 기억을 떠올렸다. 지난 주말이라면 근처 공원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았다. BBC가 얇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가길래 공원까지 패딩을 들고 뒤따라 나갔다. 감기라도 걸리면 피곤해지는 건 나였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수군댔다. 패딩을 전해주자 그녀는 추운데 왜 나왔냐며 내 점퍼에 달린 모자를 씌워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박 PD의 말투는 무언가가 생략돼 계속 곱씹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사라진 공간에 바람이 그네를 밀고 미끄럼틀을 타고 발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박 PD의 문자를 계속 쳐다봤다. 아까 한 말 진심이에요. 사랑을 믿어봐요. 술김에 한 말일 것이다. 매진 기록에 들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분쇄기 얘기를 하다가 무슨 끝에 사랑이란 말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건 박티디는 계속 뭔가를 얘기했고 나는 그녀의 불그레한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것.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올려다봤다. 집은 어두웠다. 한 주먹의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에도 빨래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해가 지면 옷이 눅눅해진다고 항상 미리 옷을 정리하던 그녀였다. 나는 가방을 메고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에 자동 센서기 조명이 들어왔다. 캄캄한 거실을 맴도는 낮은 공기가 발끝에 걸렸다. 음식 냄새가 올라왔다. 거실 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봤다. 텔레비전도 세탁기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다. 나의 가쁜 숨소리만 집안을 메웠다.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대에 셔츠가 빼곡히 걸렸고 냉장고는 반찬통들로 채워져 있었다. 식탁 아래 떨어진 교통카드 목걸이를 줍고 나서 그녀에게 전화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카드 뒷면에는 이름과 주소, 내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까지 그대로 꽂혀 있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어둠을 갉아먹는 동안 창밖은 서서히 짙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옷장에도 다림질한 셔츠가 걸려있는 걸 보니 화가 났다. 지난번처럼 팽이를 손에 쥐고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르고 요행이 순살차 눈에 띄어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비 씨는 과거 속에 머물며 제멋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러다 싱크대 한쪽 구석에 있는 분쇄기가 눈에 들어왔다. 선물인가? 회사에서 개발 중인 분쇄기를 가져왔을 때 그녀가 한 말이었다. 아니, 그건...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를 열어 분쇄기를 꺼냈다. 어머, 이쁘다. 그녀의 표정은 결혼 반지라도 받은 사람처럼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분쇄기를 보고 그럴 것까지 있나 싶다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다. 내가 만든 이 볼품없는 기계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의 작동 여부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어디선가 헤매고 있다. 현실이 아니라 과거 속이라면 차라리 나을지도 몰랐다. 객식구를 제 자식처럼 해먹일 일도 없고 괴팍한 늙은이의 요양보호사로 시간을 허비한 날도 없을 테니. 깜빡 잠이 든 사이 날이 밝았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다. TV를 켰다. 늘 그렇듯 아침 뉴스가 나오고 항상 나오는 영양제 광고가 나왔다. 세상은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바비 씨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스탠드 조명을 켜고 자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화면 아래로 한파주의보라는 날씨 예보만 연거푸 떴다. 탐 루프는 세종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였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나는 직원을 따라 예약석으로 갔다. 중앙 통로를 따라 야경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가 자리에 박 PD가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하얀 테이블볼을 지나 그녀의 귓불에 머물렀다. 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차분한 모습에 순간 당황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시제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며 야경에 취해갔다. 피아노 연주에 구두 앞코를 까닥이다 그녀의 구두와 부딪히기도 했다.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작고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비 씨는 맛집 탐방이나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면 보는 족족히 먹고 싶다고 했다. 말로 끝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했다. 그러면 배달앱에서 비슷한 메뉴를 찾아 대신 시켜줬다. 그녀는 다행히 그것 또한 즐겼다. 중요한 건 맛집이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았다.
바비 씨의 행방은 생각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면 부채의식과 도리, 그 언저리 어디에서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 레스토랑을 나와 청계천을 걸었다. 날카로운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로 휘몰아쳤다. 박 PD가 헝클어진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칼바람과 그녀의 말 중 어떤 게 먼저였는지 모른다. 그녀가 다가와 목도리를 귓불까지 끌어당겼다. 목도리를 추어 올릴 때 장갑에 달린 부드러운 털이 턱선을 간지럽혔다. 칼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폭신한 장갑을 끼고 롱부츠를 신은 여자는 칼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추워 보이지도 않았다. 한겨울에도 여름 치마에 발등이 훤히 보이는 구두를 신은 여자와는 태생적으로 달랐다. 멀리서 롯데백화점이 보였다. 거리는 주말 인파로 북적였고 입을 벌린 고래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그날도 사람들을 삼켜버린 거라고 그 안에 바비 씨가 있던 것뿐이라고 기억을 재구성했다. 공사 중인 명동예술극장 앞에 천막과 커다란 무대가 만들어졌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로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 박 PD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쑥 빼고 까치발로 섰다. 관객들 머리 위로 불붙은 막대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공중에서 띵뛰었다.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무대의 일부분이 보였다. 모자를 쓴 사내가 불막대와 사과를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저글링을 했다. 바람이 불어 불막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관중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내는 불막대를 양철통에 옮겨놓고 주머니에서 팽이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천막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서 뭔가 휙 지나갔다. 어두운 실내에 또렷이 보인 것은 빨간색이었다. 마치 그것만 전속력을 다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문이 닫혔다. 박 PD가 춥다며 카페를 찾았다. 나는 뒤돌아서며 공중을 오르내리는 팽이를 쳐다봤다. 앞줄에 BBC가 앉아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코트를 의자에 걸쳐놓고 반소매 차림의 여자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는 손님들에 의해 여기저기 옮겨졌고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뒤엉켜 시끄러웠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일인지 밖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게 느껴졌다. 음악이 소거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어디선가 먼 비명이 들렸고 사람들이 일제히 바깥을 쳐다봤다. 예술극장 쪽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다 밖으로 뛰어나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천막에도 불이 붙었다. 옆에 쌓여있는 자재들이 위험해 보였다. 흩어진 관중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불이 치솟는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바람이 불어 길바닥에 뿌려진 광고 전단지가 하나둘 천막 위로 날아들어 불쏘시개가 되어 타올랐다. 그때 천막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사내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천막 안에 빨간색 물건이 휙 하고 지나갔다. 사람 같기도 하고 물건 같기도 했는데 실체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작고 또렷한 빨간색이었다. 자꾸 신경이 쓰였다. 사내는 모자를 쓴 채 옷에 엎드려 토하듯 기침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걱댔다. 내가 천막 가까이 가려 하자 박 PD가 팔을 잡았다. 박 PD를 물러서게 한 뒤 천막 내부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대한 고개를 빼고 안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내가 상체를 일으키자 옷에서 팽이가 떨어져 나왔다. 그가 모자를 벗고 침을 뱉었다.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순간 사내의 얼굴을 보고 뒷걸음쳤다. 명동에서 팽이쇼를 하던 그 노인이었다. 천막 안을 다시 쳐다봤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왔다.
나는 노인의 옷깃을 잡고 다그쳤다. 저 안에 사람 있어요? 노인이 수신호를 하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건설회사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은 남자가 나를 밀치고 그를 부축해 데려갔다. 불길이 천막위로 솟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멀찍이 피했다. 내가 그곳을 떠나지 않자 관계자 몇 명이 내 팔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고함을 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람들을 해쳤고 소방관이 고무호수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박 PD가 팔을 잡아 끌어도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엔 현상된 필름처럼 빨간색 모자만 맴돌았다. 경찰이 무전을 하며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야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또다시 나를 위험 경계선 밖으로 끌어냈다. 천막 지붕 위에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팽이가 공중에 날아들고 빨간 베레모의 깃털이 나풀거리며 하나의 그림처럼 춤추던 그날부터였다. 정작 뜨거운 열기 속에 그녀를 밀어넣은 건 노인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갑자기 불덩이가 무섭게 달려들었다. 검은 연기가 빨간 베르모의 검은 깃털처럼 공중에 하늘거렸다. 난 다급하게 소리쳤다.